어두운 밤이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얇은 커튼을 흔들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고요한 밤이었지만 그날따라 주인공은 왠지 모르게 잠이 오지 않았다. 집안은 이미 모두 잠든 듯 조용했고 거실 불빛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때였다. 낯익으면서도 동시에 낯선 오래된 벨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졌다. 따르릉, 따르릉. 주인공은 몸을 움찔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분명히 몇 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던 유선전화기였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방에서 나온 전화기를 버리지 못하고 창고에 넣어둔 채 잊고 지내던 그것이었다. 전선조차 뽑힌 채로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 어떻게 이 시간에 벨이 울릴 수 있단 말인가.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다. 잘못 들은 게 아닐까? 환청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귀를 기울였지만 전화벨은 또렷하게 계속 울렸다.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채 주인공은 발걸음을 떼어 창고로 향했다.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이며 전화기의 다이얼 부분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차갑게 식은 수화기를 조심스레 들어 올리자 귀를 파고드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춥구나.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할머니였다. 주인공은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분명 환청일 거라고, 잘못 들은 거라고 머릿속으로 외쳤지만 목소리는 너무도 선명했다. 그리고 이내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낯익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릴 적 주인공을 재우기 위해 들려주던 바로 그 웃음소리였다. 할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대답은 없었다. 대신 수화기 너머에서 잡음이 섞인 듯한 소리만 이어졌다. 그러더니 이내 뚝 신호가 끊겼다. 그 순간 전화벨은 다시는 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밤 같은 시간 전화벨은 또다시 울렸다. 이번에도 창고 안에서 끊어진 전선의 전화기가 기괴하게 울음을 토해내듯 소리를 냈다. 주인공은 두려움에 망설였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수화기를 들었다. 너 왜 그날 나를 두고 갔어? 이번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친구의 목소리였다. 주인공은 숨이 막히는 듯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감을 느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친구의 울먹임은 점점 분노로 바뀌었고 급기야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으로 변해 끊겨버렸다. 그날 이후 주인공은 알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혔다. 밤만 되면 전화벨이 울릴까 두려워 잠들 수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화벨은 주인공이 듣지 않으면 더 크게, 더 오래 울렸고 심지어 집안의 공기를 진동시키는 듯 울려 퍼졌다. 결국 공포에 굴복한 주인공은 매번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전화벨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낯익었다. 분명 지금 살아있는 가족의 목소리였다. 나 너무 힘들어. 이제 곧 끝이야. 목소리는 주인공이 동생이었다. 그러나 그는 멀쩡히 살아있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불안과 공포가 뒤섞여 주인공은 밤새 전화를 붙잡고 떨었다. 다음날 동생이 무사히 집에 돌아왔을 때 주인공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전화 속에서 들었던 그의 마지막 같은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전화벨은 마치 규칙처럼 매일 밤 같은 시각에 울렸다. 그리고 매번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주인공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과거 혹은 다가올 죽음을 예고하는 듯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억의 잔상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반복될수록 주인공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들려주는 저주의 전화였다. 주인공은 그 규칙을 알아챘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 한 번은 두려움에 못 이겨받지 않고 무시했는데 그날 밤 가족 중 한 명이 이유 모를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 그 이후 주인공은 매번 수화기가 울릴 때마다 피할 수 없이 귀를 기울였다. 어느 날 마지막처럼 느껴지는 벨소리가 울렸다. 전보다 훨씬 더 길고 집요하게 거의 절규하듯 울려댔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맺혔지만 주인공은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에 온몸이 굳어졌다.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주인공 자신의 것이었다. 나는 이제 곧 사라져.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듣는 내 목소리야. 귀에 들린 목소리는 낮고 음울했지만 분명히 자신의 것이었다. 미래에서 걸려온 듯한 목소리는 차갑게 말을 이어갔다. 다음 벨이 울리면 넌 끝나. 그 순간 전화기는 귀가 멍멍할 정도의 잡음을 쏟아내며 끊겼다. 주인공은 손에서 수화기를 떨어뜨리고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다. 그러나 잠시 후 다시금 그 기괴한 전화벨이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절대 멈추지 않는 듯 계속 울렸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주인공은 귀를 막고 소리를 외면하려 했지만 전화벨은 집 전체를 울리는 듯 점점 커졌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모든 불빛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벨소리와 자신이 스스로 속삭이는 목소리만이 남아있었다. 받아. 어서 받아. 내 차례야. 한밤의 정적은 얇은 종이처럼 잘 찢어졌다. 마지막 벨이 울린 뒤 집안의 모든 시계가 동시에 멈춘 듯 고요해졌고 창틀에 긁히던 바람 소리마저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수화기를 주워들 용기를 내지 못한 채 무릎을 세우고 벽에 등을 붙였다. 귓속을 긁는 듯한 울림이 가라앉자 비로소 내 심장 소리가 돌아왔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수화기를 가슴으로 끌어안았다. 차갑다. 오래된 가전의 냉기가 아니라 누군가 방금까지 이 안에서 아주 멀리서부터 숨을 쉬고 있었던 냉기. 다음 벨이 울리면 넌 끝이야. 그 문장만이 귓속에서 형광펜처럼 번졌다. 그러나 벨은 울리지 않았다. 대신 주방 쪽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똑똑똑 울려왔다. 수도꼭지는 단단히 잠가 두었는데도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해서 한 방울씩 흘려보내는 것처럼 나는 깨진 접시 조각이라도 밟을까 무서워 발끝으로 미끄러지듯 주방으로 갔다. 싱크대 위에는 할머니 방에서 챙겨둔 작은 노트가 한 권 펼쳐진 채 누워 있었다. 노트에는 낯선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4자리씩 끊어 적힌 번호들, 그리고 그 옆에는 짧은 메모들. 통화 3분 11초 울음만, 응답 없음 밤새 벨, 오늘은 내 목소리 받지 마. 마지막 줄은 떨린 필체로 적혀 있었다. 교환국에서 걸려온다. 불러선 안 될 이름이 있다. 교환국. 그 단어를 본 순간 나는 오래전 할머니가 겨울밤 이불 속에서 해주던 옛날 이야기가 떠올랐다. 전쟁 전후 사람들이 사라진 이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산 위에 오래된 전화 박스를 찾아가던 이야기. 박스에 들어서면 다이얼을 돌릴 것도 없이 수화기 너머에서 누군가 어떤 국에 연결해 드릴까요? 라고 묻고 그 질문에 기억과 후회가 섞인 것 같은 이상한 대답을 해야만 통화가 이어진다던 이야기. 믿을 리 없었다. 그런데 내 집안에서 끊긴 전선의 전화기가 밤마다 살아나고 죽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어진다면 신화와 괴담의 경계가 어긋나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지 모른다. 나는 노트를 덮었다가 다시 펼쳤다. 페이지 끝부분에 아주 옅게 눌려진 글씨가 보였다. 다음 벨이 울리면 시계를 보지 마라. 시간을 알면 내 시간이 가져가진다. 대답을 아끼고 같은 질문에 2번 답하지 마라. 무엇보다 내 이름을 먼저 말하지 마. 그날 밤 나는 거실 등불을 켜둔 채 소파에 앉아 벨을 기다렸다. 잠에 빠지지 않으려고 커피를 내렸으나 컵을 쥔 손이 덜덜 떨려 바닥에 흘린 커피가 카펫 위에 검은 얼룩으로 퍼졌다. 새벽 2시를 조금 넘길 무렵 저쪽에서 아주 멀게 바다 저편에서 부는 것 같은 얇은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전화벨 소리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물속에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둔탁한, 그러나 귓속뼈를 건드리는 소리였다.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적막한 숨 한 줄기마저 없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조금 헷갈릴 정도로 떨렸다. 그러자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교환국입니다. 어느 곳과 연결해 드릴까요?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노트의 경고가 떠올랐다. 먼저 내 이름을 말하지 말 것. 같은 질문에 2번 답하지 말 것. 거기 어디죠? 나도 모르게 물었다. 질문의 질문은 연결을 지연시킵니다. 목소리는 예의가 바르지만 온기가 없었다. 어느 곳과 연결해 드릴까요? 이번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했다. 죽은 이들이 머무는 곳. 하지만 아직 완전히 떠나지 못한 이들. 짧은 정적.
그리고 아주 미세한 웃음인지 회선의 잡음인지 알 수 없는 떨림. 확인되었습니다. 연결합니다. 귀가 갑자기 먹먹해졌다. 바닷물 속에 머리를 욱박 눌린 듯 모든 소리가 한 겹, 두 겹 멀어졌다. 그리고 그 멀어짐 속에서 한 목소리가 떠올랐다. 춥구나. 처음 할머니의 말이었다. 나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줬다. 할머니.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멀리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천천히 방 안을 걷는 발소리. 나는 거실 문을 바라보았다. 말도 안 되게도 발소리는 수화기 너머가 아니라 내 집 바닥에서 울리고 있었다. 발소리가 멈춘 자리엔 아무도 없었다. 나 여기 있어.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러나 이번엔 할머니가 아니었다. 오래전 도로 위의 금속성 향기, 사고 직전 잠깐 돌아봤던 친구의 얼굴, 그 표정이 내 귀에 붙었다. 왜 날 두고 갔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가지 않았어. 나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말하면서도 그 변명이 얼마나 빈약한지 알았다. 다음은 내 차례야. 친구의 숨이 가까워졌다. 다음 벨이 울리면 나는 수화기를 멀리 때려 했으나 손가락이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교환원의 목소리가 다시 끼어들었다. 고객님, 통화 시간이 초과됩니다. 추가 연결을 원하시면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대가? 무슨 대가죠? 고객님의 시간, 기억, 혹은 이름. 나는 침을 삼켰다. 이름을 건네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기억을 내주는 건 어떨까? 씻기지 않는 장면 몇 개, 지워버리고 싶은 말들, 그걸 가져가면 나는 다만 가벼워질까? 얼마나? 통화 1분당 한 장면. 그럼 시간을 주면? 시간은 회수 불가입니다. 가져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며칠 전 노트 끝에 눌러 적힌 문장, 시간을 알면 내 시간이 가져가진다가 다시 선명해졌다. 내 시간을 파는 것은 내 남은 삶을 잘라내는 일. 기억을 주겠습니다. 말이 먼저 나왔다. 좋습니다. 어느 장면을? 내가 그 아이를 두고 도망쳤던 장면. 입술 사이로 흙이 스며들 듯한 쓴맛. 순간 거실 공기가 얇아지고 머릿속에서 누군가 마치 지우개로 빠르게 문지르듯 특정 그림이 사라졌다. 뼈 없는 곳이 빈 것처럼 가볍고 어지럽다. 추가 연결을 제공해드립니다. 교환원의 목소리.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 이번엔 아주 낯선 사내의 낮은 숨, 그 뒤로 연달아 겹쳐지는 이름들. 나는 그중 하나가 내 이름의 일부를 닮았다는 사실을 아주 뒤늦게 깨달았다. 그날 자정이 넘어갈 때까지 나는 교환국과 몇 차례 더 연결되었다. 기억 몇 장을 대가로 건네며 죽은 이들의 말과 아직 오지 않은 순간들의 그림자를 조금씩 들여다봤다. 어떤 목소리는 잠깐뿐이었고 어떤 목소리는 화를 내며 통화를 끊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익숙한 숨이 돌아왔다. 나의 숨, 그러나 조금 더 낮고 마른 미래의 내 숨. 듣고 있지? 그는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안 받아도 결국 받게 돼. 왜? 내가 이걸 시작했으니까. 내가? 나는 웃음이 났다. 나는 그저 울리는 전화를 받았을 뿐이야. 배를 울린 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잠깐 회선을 가르는 듯한 매끈한 침묵. 넌 밤마다 기다렸고 뜻 모를 고요 속에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불렀다. 이름을 부르면 길이 열린다는 걸 내 몸이 먼저 알고 있었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수화기 저편이 나는 여유롭게 말을 이었다. 너는 이미 숫자 몇 개를 머릿속에서 돌렸어. 0과 7과 9. 넌 모른 척하지만 손가락은 오래전부터 다이얼을 그려왔지. 나는 얼어붙었다. 며칠째 꿈에서 내가 돌리고 있던 그 순서. 내가 전화를 건 거야? 내 기억이, 내 후회가, 내 목소리가. 교환국은 언제나 바쁘지. 누구 하나가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은 양방향이 된다. 그날 이후 벨은 이전처럼 제멋대로 울리지 않았다. 대신 나는 수화기를 들어 올리는 순간마다 먼저 그쪽에서 교환국입니다라는 목소리를 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규칙을 배웠다. 질문을 아끼는 법, 이름을 피하는 법, 원하는 연결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절대 넘겨주면 안 되는지. 나는 이름 대신 식물의 이름이나 계절을 건넸다. 가을 네 번째 밤. 장독대 뒤쪽 그림자. 도루물.
교환원은 때때로 예의 바르게 정정했다. 고객님, 명확한 지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는 숫자 몇 개를 슬며시 얹었다. 1948 장마 전날. 그럴 때면 회선 너머에서 아주 먼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던 어느 밤 동생이 늦게 들어왔다. 문틈으로 들어온 휴대폰 불빛이 거실을 스쳤다. 형, 아직도 그거 붙들고 있어? 그는 어둠에 눈이 익지 않은지 눈살을 찌푸렸다. 그만 놔. 요즘 형 이상하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피곤이 섞여 있었다. 나는 수화기를 덮어 손바닥으로 눌렀다. 얼마만큼 이상해 보여? 잠을 못 자고 벽이랑 얘기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울고. 집에 사람이 둘인데 형 혼자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어. 나는 그 말에 처음으로 몸이 식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 현실의 자리에서 반 발짝 밀려난 것을 그제야 인정했다. 미안하다. 내가 말했다. 근데 한 번만 도와줘. 뭘? 내일 산 위에 오래된 전화 박스? 있다면. 동생은 말없이 나를 보았다. 안 가도 돼. 그가 짧게 덧붙였다.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어. 다음 날 비가 내렸다. 이른 아침부터 거칠게 내리던 비는 오후가 되자 굵기가 줄었지만 산길의 흙은 여전히 미끄러웠다. 우리는 젖은 이끼와 오래된 표지판들을 지나 언덕 위로 올랐다. 표지판에는 반쯤 지워진 글씨로 구 전화국 폐쇄가 적혀 있었다. 조금 더 올라가자 숲이 낙엽처럼 얇아지는 지점에 유리칸막이 하나가 나타났다. 투명한 유리 몇 장을 어설프게 끼워 놓은 듯한 허술한 구조물, 그러나 이상하게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그 안에는 검은 전화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는 문을 밀었다. 문은 놀라울 만큼 부드럽게 쓱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은 냉장고 속처럼 차가웠다. 벽에는 오래된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통화 전 안내 이름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대가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은 팔짱을 끼고 서서 씁쓸하게 웃었다. 무섭네. 좀 기다려. 나는 전화기 앞에 섰다. 수화기를 드는 순간 허공에서 먼지 냄새가 아닌 젖은 흙의 냄새가 비가 그친 뒤 남는 흙비린내가 스며들었다. 교환국입니다.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어느 곳과 연결해 드릴까요? 나는 노트에 적힌 마지막 줄을 떠올렸다. 불러선 안 될 이름이 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불러야만 했다. 내 이름의 끝에서 두 번째 음절을 가진 자. 교환원은 잠깐 멈췄다. 확인되었습니다. 연결합니다. 귀 뒤쪽이 서늘해졌다. 이번엔 아무 배경음도 없었다. 숨소리도 잡음도 먼 천둥도. 오로지 정확히 나와 같은 길이의 숨이 그러나 다른 속도로 오르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왔구나. 그가 말했다. 왜 나를 불렀어? 나는 처음으로 정면으로 물었다. 내가 날 만들었으니까. 나는 너를 만든 적 없어. 밤마다 내가 버리고 싶었던 것들, 기억, 후회, 이름의 중심을 깎아내며 이곳과 통화를 이어왔지. 그 빈 곳에 내가 산다. 그의 말이 끝나자 전화박스의 유리가 아주 미세하게 울렸다. 바깥에서 동생이 유리를 톡톡 건드렸다. 나는 한 손으로 그를 향해 괜찮다는 제스처를 하고 다시 수화기로 돌아왔다. 그럼 어떻게 끝내? 간단해. 통화를 끊으면 돼. 끊으면 끝난다. 내가. 그는 웃지 않았다. 담담한 진술이었다. 혹은 내가 누군가를 대신 올려. 내가 맺은 빚은 같은 집에 피가 갚을 수 있어. 나는 그 말에 비로소 목이 메었다. 유리 밖에 동생이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리는 어린 시절 한 이불 속에서 서로의 발등을 비벼가며 겨울밤을 넘겼다. 내가 없으면 그는 어떻게 이 집의 아주 작은 일들을 끝까지 붙들고 갈까? 나는 수화기를 아주 조금 멀리 했다. 다른 방법은 내 이름의 중심을 돌려놓아. 내가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입에 올려. 그 대가로 너는 내가 아닌 시간 일부를 잃을 거야. 얼마나? 아침이 저녁이 되듯 저녁이 새벽이 되듯 너는 시간의 순서를 잃을 거야. 그러나 살 수는 있지.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 내 이름의 중심. 나는 오래전부터 내 이름의 진짜 발음 대신 축약된 별명을 써왔다. 학교, 회사, 집. 누군가 나를 부르면 나는 늘 한 음절씩 덜어 대답했다. 그게 편하고 그게 안전했다. 누군가의 정확한 호명은
때로 내 삶을 끌고 가는 줄 같았으니까. 나는 수화기를 입술 가까이에 대고 한 글자씩 아주 또렷하게 내 이름을 불렀다. 진짜 이름을. 이친 가운데를 살려내며 발음의 껍질이 벗겨진 느낌, 혀끝이 오래된 상처를 스친 듯 쓰라렸다. 전화박스의 온도가 약간 올랐다. 유리 위에 물방울이 하나, 둘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교환원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렸다. 확인되었습니다. 대가를 청구합니다. 가져가. 나는 속삭였다. 무엇을? 4시간의 순서. 일부. 승인합니다. 순간 바깥의 빛이 뒤집혔다. 낮이었는지 밤이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숲의 그림자와 하늘의 밝기가 서로의 위치를 바꾸었다. 동생의 손짓이 느리게, 아주 느리게 물속의 해초처럼 흔들렸다가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내 손목의 맥박은 앞으로 뛰다가 뒤로 미끄러지고 발밑에 진흙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나는 비틀거리며 전화기의 본체를 붙잡았다. 이제 수화기 너머에 내가 말했다. 이제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알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내 것 같지 않았다. 그리고 벨이 올 거야. 마지막으로. 그때 내가 받지 않으면 4시간은 산산이 나간다. 받으면 너는 살아. 하지만 내가 선택한 순서대로 살지는 못할 거야. 유리문이 벌컥 열렸다. 동생이 나를 끌어냈다. 형. 그의 목소리는 두 겹으로 들렸다. 한 겹은 아주 가까이에서, 한 겹은 언덕 아래 마을에서.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내려왔다. 발밑에 흙이 미끄러졌지만 그는 넘어지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의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다. 그러나 창밖의 햇빛은 아침과 오후 사이를 1초 간격으로 왕복했다. 나는 소파에 쓰러져 눈을 감았다. 꿈에서 나는 어린 시절의 방과 아직 보지 못한 낯선 골목을 동시에 걸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미래의 내 장례식에 늦지 않으려고 뛰었다. 눈을 떴을 때 동생이 옆에서 졸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내 노트가 쥐어져 있었다. 형. 그가 낮게 말했다. 계속 이걸 보면서 말을 했어. 그는 노트를 펼쳐 나에게 보여주었다. 내 필체였지만 내가 모르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다음 벨은 7번째 숨 사이에 온다. 그때 거짓말을 하나 해라. 저녁인지 새벽인지 알 수 없는 시간대에 벨이 울렸다. 아니, 울린 것 같았다. 분명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내 심장은 이미 따르릉에 맞춰 한 박자씩 수축했다. 동생이 깼다. 우리는 동시에 창고로 향했다. 문을 열자 전화기의 다이얼 부분이 다시 희미하게 빛났다. 나는 동생을 쳐다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듣자. 나는 수화기를 올렸다. 21, 2, 3, 4, 5, 6 그리고 7. 그 순간 아무 소리도 없던 수화기에서 누군가의 입김이 스쳤다. 받아. 자신의 목소리, 그러나 더 멀리. 받지 않으면. 그 다음은 들리지 않았다. 나는 노트를 떠올렸다. 거짓말 하나.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누구세요? 너. 그가 말했다. 거짓말 하지 마.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말했다. 나는 내가 버리고 간 순서다. 잠깐 침묵. 그 침묵의 사이로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쳤다. 좋아. 나의 목소리는 물러섰다. 그럼 거래하자. 무엇을? 너의 남은 후회 하나 내가 가져가고 내 남은 인연 하나 너에게 준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이 내가 기다리던 문이 마지막 경첩이라는 것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대신 조건이 있다. 그는 낮게 말했다. 절대 내 이름을 먼저 말하지 마. 그리고 이 거래를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마. 설명하는 순간 내 시간은 다시 흐트러진다. 알겠다. 마지막으로. 그는 숨을 고르고 덧붙였다. 너도 누군가의 전화가 되어야 한다. 통화는 거기서 끊겼다. 아무도 안녕이라고 하지 않았다.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졌다. 동생이 나를 붙잡았다. 끝난 거야? 그는 눈동자를 흔들며 물었다. 아직. 나는 숨을 길게 뱉었다. 내 속에서 무엇인가 자리를 바꾸고 있었다. 시간표의 칸들이 서로의 자리를 조금씩 양보하고 있었다. 낮의 맛이 밤의 뒤끝에 섞였다.
그러나 나는 살아있었다. 시계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전화기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다만 거실 어디쯤 눈에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얇은 선 하나가 새로 그어지는 소리가 났다. 마치 누군가 내 삶의 지도에 아주 작은 길을 추가하는 듯한 소리.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오래 미뤄둔 빨래를 했고 동생과 함께 시장에 가서 생선을 샀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의미 없는 TV 프로그램을 봤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었고 밤이면 커튼을 닫았다. 그 단순한 반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처음 알았다. 그러다 어느 늦은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또렷한 이목구비, 그러나 어딘가 흐릿했다. 그녀는 아주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다.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주소 메모를 꺼냈다. 여기에 전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다. 저는 찾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번호를 몰라요. 그녀는 숨을 고르고 낮게 덧붙였다. 그 사람의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나는 알았다. 이것이 거래의 결과라는 것을, 누군가의 인연 하나가 내 문 앞에 도착했다는 것을. 나는 그녀를 거실로 들였다. 창고문을 열고 전화기의 먼지를 조심스레 닦았다. 그녀가 수화기를 들었다. 교환국입니다. 나는 그 목소리를 같은 방 안에서 다시 들었다. 그녀는 나를 한번 돌아봤다. 어느 곳과 연결해 드릴까요? 비 오는 날 마지막 버스를 놓친 사람.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나도 거기에 있었던 밤. 연결음은 길지 않았다. 그녀는 수화기를 얼굴 가까이 붙이고 매우 조용히, 거의 숨처럼 짧은 말들을 주고받았다. 때로는 웃음소리가, 때로는 얇은 울음이 수화기 밖으로 스며나왔다. 나는 그 장면을 방해하지 않으려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렸지만 어느 순간 그녀의 어깨가 크게 떨리는 게 보여 다가갔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은 채 말했다. 이게 당신이 해줘야 할 거였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거래는 설명하는 순간 무너진다. 그녀는 통화를 마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 순간 전화기의 다이얼 불빛이 아주 잠깐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에 내 심장의 박동이 정상으로 맞춰졌다. 밤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가끔, 아주 가끔 초인종이 울렸다. 사람들은 각자의 잃어버린 것, 부르지 못한 이름, 말하지 못한 마지막 문장을 들고 내 문 앞에 섰다. 나는 그들에게 전화기를 건넸다. 어떤 날은 누구도 오지 않았다. 대신 거울 속에서 낯선 시간이 나를 스쳐갔다. 아침을 먹다가 갑자기 해가 지는 따스함을 느끼기도 했고, 늦은 밤 주방 불을 끄다 언덕 위에 낮 그림자가 발등에 부서지는 것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참을만 했다. 숨이 이어졌고 밥이 넘어갔고 잠이 내려왔다. 가끔, 아주 드물게 수화기를 들지 않았는데도 귓속에서 얇은 목소리가 기어 나왔다. 바다. 그때마다 나는 벽에 걸린 시계가 멈추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멈추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다. 바람 속에는 말이 없었다. 다만 나뭇잎들이 서로의 이름을 모른 채 스치는 소리만 가득했다. 나는 내 이름을 마음속에서 한 번만 불렀다. 진짜 이름을. 중심을 살려 또렷하게. 그러면 목소리는 스르르 물러났다. 어느 새벽 거실의 그림자가 가장 길어지는 시간. 나는 혼자 창고 안에 앉아 있었다. 전화기는 조용했다. 나는 유리문에 이마를 대고 숨을 내쉬었다. 김이 번져 작은 구름을 만들었다가 사라졌다. 그때 아주 멀리서 물속에서 종을 울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교환국입니다. 어느 곳과 연결해 드릴까요? 나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아직 하지 않은 사과가 있는 곳. 잠깐의 정적. 확인되었습니다. 연결합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 나이가 들었지만 분명한, 나를 처음 불러준 사람의 호명. 여기 있구나. 할머니였다. 나는 수화기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미안해요. 말이 나왔다. 그날 저는 오래도록 묻어둔 말이었어요. 그녀는 웃었다. 이제야 온 게 고맙다. 우리는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래 이야기할수록 더 가져가야 할 대가가 늘어날 테니까. 마지막 인사 대신 나는 내 이름을 정확히 한 번 불렀다.
할머니가 그 발음 그대로 따라 불렀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마지막으로 흔들리던 어떤 시간이 제자리를 찾는 소리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났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전화기의 불빛은 완전히 꺼졌다. 유리문 바깥의 새벽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아직 젖은 바닥을 밟고 나왔다. 거실의 시계가 6시를 가리켰다. 동생이 방에서 나와 하품을 했다. 형, 오늘은 정상 같아. 그는 웃었다. 나도 웃었다. 우리는 주방에서 계란을 삶았다. 물이 끓는 동안 나는 창고 문을 한번 돌아보고 가만히 손을 들어 인사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벨도 빛도 교환국의 목소리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안다. 언젠가 아주 멀리서 누군가의 후회가 다시 길을 두드리면 또 하나의 전화가 다른 누군가의 거실에 낮게 놓일 것이다. 그때 누군가는 나처럼 밤을 새울 것이고 누군가는 내 문을 두드릴 것이다. 나는 그때도 아마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아주 마지막으로 여전히 내 귀의 안쪽에 얇게 남아있는 목소리가 말한다. 받아. 그러나 먼저 내 이름을 잊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나를 부를 수 있을 때 나는 괜찮다. 전화를 받을 수 있고 전화를 내려놓을 수도 있다. 그 사이 어디쯤에서 삶이 묵묵히 통화 중 신호를 보낸다. 멀고 가까운 흔하고 기이한 벨이 없는 벨소리로 좋아졌다고 믿었던 날들이 이어졌다가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바람이 뒤집혔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냄새가 여름비도 아니고 먼지 냄새도 아닌 오래된 은박지 같은 금속 냄새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창고 쪽을 바라봤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다만 창고 유리문에 얇게 김이 서렸다가 지워졌다. 내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또렷하게 불렀다.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습관 같은 의식. 그제야 냄새가 옅어졌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지난번처럼 누군가의 인연을 찾아온 사람도 배달원도 아니었다. 우산을 접어든 소년 하나가 서 있었다. 14쯤 되어 보이는 얼굴, 그러나 눈빛은 오래된 사진처럼 빛이 바랬다. 여기 전화 있죠?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에게 걸 거니? 소년은 대답 대신 손목에 찬 고무밴드를 만지작거렸다. 거기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한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 다음. 우리는 거실로 들어왔다. 소년은 말수가 적었다. 가끔 천장 모서리를 힐끗 보는 버릇이 있었고 의자에 앉아도 등을 의자 등에 붙이지 않았다. 나는 물컵을 건네며 물었다. 찾고 싶은 사람이 있어? 있어요. 그가 짧게 대답했다. 그런데 이름을 모릅니다. 익숙한 대답이었다. 교환국은 대개 그런 식의 사람들을 데려왔다. 나는 창고문을 열어 전화기 앞에 앉혔다. 소년은 수화기를 들고도 바로 말을 꺼내지 못했다. 대신 손목의 밴드를 천천히 돌렸다. 다음이라는 글씨가 뒤집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마침내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교환국. 잠시 뒤 익숙한 목소리. 어느 곳과 연결해 드릴까요? 내가 다음이 아니었던 날. 소년은 그렇게 말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아주 길었다. 나는 그 길이를 세지 않았다. 시간을 세다 보면 내 시간이 잘려나간다는 것을 요즘은 안다. 마침내 얇은 연결음, 그리고 들뜬 숨. 소년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거기 있어요?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소년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가는 걸 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작은 불이 켜졌다 꺼졌다. 누군가 그에게 괜찮다고 말했을 것이다. 혹은 내가 다음이 아니라고. 통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소년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내 쪽으로 돌아서며 아주 정중하게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대가는? 내가 묻자 소년은 손목 밴드를 만지작거렸다. 지불했어요. 그의 손목에는 이제 아무 글씨도 없었다. 문을 닫고 돌아섰을 때 전화기의 다이얼 불빛이 한 번 더 반짝였다. 교환국이 아직 회선을 닫지 않았다는 신호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교환국입니다. 익숙한 인사 뒤로 다른 숨이 겹쳤다. 내 숨과 닮았지만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지친 어제보다 나이든 호흡. 듣고 있지? 그 목소리는 오래전에 내가 마주했던 미래의 나였다. 이제 너의 순서 이야기를 하자.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다가 멈췄다. 이미 거래는 끝났어. 그건 그때의 거래. 지금은 새로 청구된 건
누가 청구했지? 내가. 그는 웃지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을 말하듯 담담했다. 너는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전화를 건네고 대가를 묻고 이름을 지키지. 그런데 너 자신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미뤘다. 너도 한 번쯤 걸어야 한다. 너에게. 말이 끝나자 수화기 너머에서 종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동생이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물소리, 창밖의 자전거 벨소리,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얇게 겹쳐져 왔다 사라졌다. 나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무엇을 잃게 되지? 이번엔 순서가 아니다. 그가 말했다. 대신 너의 질문 하나를 잃게 된다. 질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에게 반복하는 질문 하나. 왜일 수도 있고 어떻게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다. 하나를 버리면 남은 것들이 내 삶을 조금 더 곱게 밀고 간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가장 많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왜였다. 왜 그날 나는 돌아보지 못했지? 왜 배를 받았지? 왜 아직도 여기 있지? 그 질문을 잃으면 구멍이 날까? 아니면 길이 열릴까? 선택해. 미래의 내가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내가 가져가. 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동생이 고개를 들고 물었다. 형, 또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나한테서 전화가 왔어. 동생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내 옆에 앉았다. 형 마음대로 해. 대신 끝나면 같이 밥 먹자. 그 말이 이상하게 현실을 붙잡아줬다. 나는 수화기를 다시 귀에 붙였다. 좋아. 가져가. 무엇을? 내 외를.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슴 안쪽 어딘가에서 조용한 뺄셈이 일어났다. 오래된 의문들이 흩어지고 얽힌 털실이 한 번에 풀리듯 쾌감과 허기가 동시에 밀려왔다. 내가 왜 밤마다 깨어 있었는지, 왜 교환국의 문을 두드렸는지, 왜 사람들을 들였는지 그 모든 왜가 하얗게 희석됐다. 대신 남은 것은 두 가지였다. 지금과 해야 한다. 단순했고 위험했고 그러나 숨쉬기 쉬웠다. 확인. 미래의 내가 말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내게 해줄 수 있는 한 가지를 말해봐. 나는 주방 쪽을 보았다. 삶은 계란의 껍질이 그릇 위에 반쯤 벗겨져 있었다. 쉽게 사는 법을 잊지 않기. 침묵 끝에 그는 짧게 좋다고 말했다. 통화가 끊겼다. 그날 저녁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다. 대신 전화기 없이도 전화가 걸려왔다. 설명하자면 공기가 약간 달라졌고 내가 서 있던 거실 바닥이 반 발짝 밀려난 지점에서 또 하나의 얇은 공간이 생겼다. 그 공간으로 누군가의 이름 없는 울음이 스며들었다. 나는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한 줄 적었다. 오늘 울음 하나 통과. 대가 없음. 그리고 동생과 밥을 먹었다. 몇 숟갈 지나지 않아 동생이 물었다. 형, 내 외는 어디 갔어? 나는 웃었다. 나중에 생각해 볼게. 이상한 만족감이 있었다. 이유 대신 행동이 먼저 움직이는 이 평면의 삶. 밤이 될수록 그 평면은 약간 기울었고 나는 경사에 몸을 맞춰 누웠다. 새벽이 기미처럼 번질 때 창고 유리문이 안쪽으로 아주 미세하게 들썩였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다이얼은 꺼져 있었지만 내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0과 7과 9를 공중에 그렸다 멈췄다. 오늘은 쉬자. 나는 낮게 말했다. 그 말이 유리벽에 닿아 희미하게 되돌아왔다. 그때 내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동생이 아니라 발끝으로 스며드는 먼 발자국.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대신 바닥에 빠르게 생겼다 사라지는 발자국 모양의 냉기. 나는 이해했다. 누군가 오고 있다. 초인종은 울리지 않겠지만 문은 두드려질 것이다. 낮이 되자 문이 두 번 두드려졌다. 첫 번째는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자신을 거의 소개하지 않았고 전화 앞에 앉자마자 되돌릴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기억만 조금 옮길 수 있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교환국에 연결되어 짧은 시간을 샀다. 대가로 오래된 후회 하나를 냈다. 나갈 때 그는 신발을 신다 말고 물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어떤 이름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문을 지키는 사람이라고만 대답했다. 두 번째는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내게 핸드폰을 내밀었다. 화면에 엄마라는 이름 아래 부재중 통화 기록이 길게 남아 있었다.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울지 않았지만
울음보다 더 젖은 목소리였다. 전화는 오래 울리지 않았다. 교환원은 곧장 연결했다. 짧은 웃음과 끊어지는 숨, 마지막 인사 대신에 침묵.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내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설명하는 순간 틈이 생긴다. 그녀가 떠난 뒤 창고 유리문은 한동안 따뜻했다. 밤이 깊어질 즈음 나는 혼자 창가에 서서 밖을 보았다. 전봇대에 걸린 전선이 바람에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멀리 퍼져나가 이 도시 전체의 전화기들을 아주 조금씩 흔드는 것 같았다. 그때 내 귀 안쪽에서 아주 오랜만에 울리는 소리가 났다. 벨소리였다. 실제 전화기는 조용했지만 내 안에 어딘가가 분명하게 울렸다. 나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받는다. 그러자 소리는 멈췄다. 그리고 말이 들려왔다. 내 것이 아닌 네모난 목소리. 당신 차례. 나는 물었다. 무엇이?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서 있어야 한다. 대가는? 당신의 어떻게? 나는 웃음이 났다. 나는 이미 외를 줬다. 그러니 더 쉽지. 목소리는 기계처럼 밝았다. 이건 오래 걸리지 않는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둑했고 계단 참에는 우유 배달 상자가 비어 있었다. 한층 내려가자 열린 현관문 사이로 겨울 냄새 같은 한기가 스쳤다. 1층 복도 끝에 앉아있는 노인을 보았다. 그는 신발을 반쯤 벗은 채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 눈동자가 아주 맑았다. 전화가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레 부축했다. 창고로 들어서자 전화기는 아무 말도 없이 빛을 켰다. 노인은 수화기를 들었고 이름을 묻지 않았다. 그저 거기 있나라고만 물었다. 대답은 아마도 고개 끄덕임 같은 숨이었을 것이다. 통화는 길지 않았다. 노인은 마지막에 나는 괜찮네라고 말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내게 미소를 지었다. 고맙네, 젊은 사람. 나는 그가 떠나가는 걸 끝까지 지켜보았다. 내 어떻게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방법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방향뿐이었다. 이상하리만큼 가벼웠다. 방으로 돌아오니 동생이 소파에서 졸다 깨며 물었다. 형, 오늘은 어때?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쉬워. 동생이 웃었다. 그럼 됐지. 그는 잠결에 내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중심이 또렷했다. 그 한 번의 호명이 방 안의 공기를 반듯하게 세웠다. 나는 커튼을 닫고 전화기를 한 번 쓰다듬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더 이상 벨은 울리지 않았다. 울릴 필요가 없었다. 나는 알았다. 이제 벨이 울리면 나는 받을 것이고 울리지 않으면 나는 누군가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외도 어떻게도 덜어낸 자리에서 삶은 오히려 더 명료해졌다. 잠에 들기 직전 귀 안쪽 어디선가 교환원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흘러나왔다. 통화 종료. 다음 통화까지 휴식합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내 이름을 부르고 이어서 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그 두음이 겹치는 한 나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창고 유리문은 조용했고 다이얼의 불빛은 안쪽에서 아주 약하게 숨쉬듯 깜박였다. 멀고 가까운 흔하고 기이한 벨이 없는 벨소리가 밤을 부드럽게 덮었다.